국제 이주 요인에 대해서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흡입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 이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송출 요인,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세계화로 인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빈익빈 부익부도 있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이런 것들이 이 소득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과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했을 때 임금의 차이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면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 임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죠. 국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일을 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200만 원 정도 가까이 월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잔업이나 특근, 야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주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자기 나라에서 1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배에서 1년치의 월급을 한 달 일하고 받는다고 하면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이 더 낫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5년 혹은 9년 8개월 이렇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많은 국제 이주를 많이 오는 이유는 임금 격차에 의한 부의 추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그 지원 네트워크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번 이주를 오게 되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저한테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데려가요. 이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제 사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주하고 온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국제 이주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국제 이주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 국제 이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같은 지역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 국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이주가 일어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국제 이주를 가능케 하는 그러한 그 먼저 이주 온 사람들에 의한 그 네트워크 형성, 정보 공유, 이런 것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이 국제 이주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또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분쟁에 의해서 나라 간에 전쟁이 있다든지 또 그 종족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종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그 난민이 발생하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만 명 정도 국제 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라크에는 26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도 약 260만 명, 남수단에는 약 150만 명.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난민으로 인해서
국제 이주가 이뤄진 것이 약 12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난민들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그 난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약 50만 명 정도가 국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으로는 43만 명이, 그리고 터키에는 38만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내부에서 있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단적인 국제 이주가 되고, 이 집단적인 그 난민에 의한 국제 이주는 가족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에, 이런 그 분쟁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가 발생하면, 집단적인 국제 이주가 발생하면 이건 국경을 폐쇄해서 이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집단 분쟁에 의한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는 국제 이주를 받아들일 때 할당제를 줬죠. 할당제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약 4만 명, 프랑스에서는 3만 명, 스페인에서도 2만 명, 이렇게 해서 유럽 사회에서 약 12만 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을 몇 명을 받아들일까 논의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갑자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이 난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국 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났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죠. 한국 사회는 이 100여 명 가지고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사회가 들끓고 복잡해졌는데, 지금 보니까 유럽은 어떻게 돼요? 4만 명, 3만 명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주변 국가는 어떻게 되죠? 50만 명, 30만 명 이런 단위로 난민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난민 캠프를 줬던 그 난민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 일시적인 체류가 됐던 장기적인 체류 혹은 영구적인 체류가 됐던 국제 분쟁에 의해서, 정치적 분쟁 혹은 종교적 분쟁, 종족적 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된다. 그리고 지구 기후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볼라섬이 침수가 돼서 약 5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국가가 상당 정도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방글라데시인데 한 50만 명 정도가 그렇게 됐고, 세네갈, 차드, 수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가뭄으로 1,000만 명 정도의 그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땅에 있어봐야 이제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명이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약 400만 명 정도가 홍수 피해로 인해서 국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미얀마도 태풍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100만 명의 그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약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몰디브나 투발루나 키리바시 같은 그런 나라들은 남태평양에 있는 지역인데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국가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게 투발루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발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근교에, 가까운 섬이나 가까운 나라로 다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이주는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가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 부족, 그 다음에 자원으로 인한 분쟁, 그런 것으로 인한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국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 이주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경제적으로 해서 돈을 벌러 간다. 이것을 넘어서서 죽고 사는 문제를 기초로 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구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구적인 요인, 점점 그 2100년에 가면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데 아까 특징이 뭐였죠? 인구가 점점점 그 제3세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나 유럽이나 북미 지역 이런 데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생산 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거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생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다 여기가 어디죠? 백인 국가들입니다. 백인 국가가 지금 인구 부족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백인 지역 국가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락하는 백인 국가들이 국가적인 몰락을 막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백인들이 이런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죠?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도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로 나간다면 한국도 심각한 인구적 위기에 빠져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절대 인구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한국만 먼저 봅니다. 1950년도에 그래도 한국은 그 인구가 그래도 세계에서 24위 정도로 인구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오니까 약 26위가 됐어요. 근데 2050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46위로 떨어집니다. 한국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신문에 있던 어떤 재미난 것인데요. 단군도 놀랐다. 배다른 민족. 배달 민족이 아니라 배다른 민족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자기 존립을 위해서는 다인종, 다민족의 개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국가 통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한국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단일 민족 개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다른 민족,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은 하나의 신화적인 그런 요소였고, 한국 사회도 남방 계열, 북방 계열, 그런 여러 종족들이 사실은 모여 살던 곳이 바로 그 대한민국이다, 한국 사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 세종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인들이 와서 연초에 세종대왕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세종대왕 때 아랍인들에게 국가 공무원직,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아랍인들에게 월급을 줘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문화적인 요소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다인종 다문화적인 그런 요소는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새롭게 한국 사회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말이에요, 한번 외국에 나가려면 비행기표 사면 큰 돈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비행기, 저가 비행들이 많이 있어서 국제 이동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의 기회의 요인이 국제 이주를 일으킨다. 그래서 저가 항공과 같은 이러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의 절감의 요인도 있고, 또 대부분 이동의 기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리적 근접성입니다. 지리적 근접성.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것보다 유럽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유럽의 아프리카 계열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으로 갑니다. 또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호주나 네덜란드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유럽으로 가기보다는 호주나 네덜란드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또 다른 국제 이주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국제 이주의 요인은 하나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왜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한 가지 생각이에요. 한 가지 관점입니다. 실제로 결혼 이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관점보다는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요인.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고 한국인 남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서 국제 이주를 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의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또 여기 자료에 봤듯이 한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동포 하면은 중국 동포만 많이 생각했는데 구소련 연방 지역에 있었던 그런 고려인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고려인들은 어떻게 이주를 했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 치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련 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소련 정부에 의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결국은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국제 이주는 경제다. 이 선입관과 편견부터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이주를 연구할 때는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여러 요인들을 많은 구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많은 구수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제 이주를 관찰할 때 나는 어떤 관점 하나를, 어떤 견해 하나를 선택하는가, 꿰는 줄을 하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꿰는 줄로 국제 이주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줄로 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점이 되고 하나의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국제 이주를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국제 이주의 원인, 그리고 국제 이주를 가능케 하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이론화하고, 어떻게 이론화된 것들이 어떻게 통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제 이주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